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다. 태풍이 몰아치고 있던 해안가는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공방 문단속을 하러 나섰다가 파도에 휩쓸려온 듯한 남자 하나가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자는 피투성이었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했다. 지은은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을 직접 본 것이 처음이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간호사였던 어머니는 언제나 남을 돕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 지은은 있는 힘껏 남자의 몸을 끌어 작은 바위 동굴로 옮겼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그녀의 가녀린 팔로는 버거운 무게였지만 죽어가는 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동굴 속은 축축했고 남자의 몸에서는 피냄새가 진동했다. 지은은 어머니에게서 어릴 때 배운 응급처치 지식을 떠올렸다. 그녀는 찢어진 옷자락으로 남자의 상처를 지혈하고 자신의 점퍼를 벗어 천을 유지해 주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새워 그 남자를 간호했다. 거친 숨소리를 내뱉는 그를 보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살려야겠다고 다짐했다.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비틀거리면서도 그녀는 근처 약초들을 찾아 끓여 먹이고 온몸의 상처를 정성껏 소독했다. 그녀는 그저 그 남자의 목숨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며칠 밤낮 그녀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를 붙들고 씨름했다. 남자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혼미한 상태였다. 그는 강렬한 고열에 시달렸고 끊임없이 악몽에 시달리는 듯 신음했다. 지은은 해열 효과가 있는 약초들을 찾아 찌어 먹이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남자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의 옷은 고급스러웠지만 모두 찢겨 너덜거렸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아우라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짐작케 했다. 열흘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남자는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미하지 않았다. 차갑고도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을 응시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동굴 밖으로 걸어 나갔다. 지은은 황망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도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살려낸 이 남자가 이렇게 무심하게 떠나버렸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느꼈다. 남자가 떠난 뒤 지은은 동굴 안을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단추 하나였다. 섬세하게 조각된 연고칩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알파벳 K가 음각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남자의 옷에서 떨어진 것임을 직감했다. 지은은 그 단추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목에는 어머니가 남긴 단순한 연꽃 모양 펜던트가 달린 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단추의 연꽃 문양과 그녀의 목걸이 문양은 묘하게 닮아 있었다. 가끔 그녀는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받곤 했다. 그녀는 그것이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여겼지만 그 감각은 잊히지 않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우연한 만남과 그녀가 발견한 작은 단추가 5년 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단추의 주인이 바로 강산그룹의 CEO 강민준이었다는 것도.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지은의 삶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도의 기술은 한층 더 깊어졌다. 그녀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풍경종들은 이제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과 영혼을 담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공방을 고요한 소리의 집 파란시다 이라 부르며 지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찾아오곤 했다. 지은은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지만 그녀의 작품들은 조용히 그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한 명의 예술가였고 과거의 아픔은 깊숙이 묻어둔 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5년 전 폭풍우 속에서 그녀의 손길로 겨우 살아났던 그 남자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희미한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그 남자가 흘리고 간 연꽃 단추는 그녀의 작업대 한편에 놓인 작은 유리병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아침이었다. 지은은 평소처럼 공방 문을 열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다. 공방문 앞에 한 아이가 멍하니 서 있었다. 아이는 4~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맑고 커다란 눈망울에는 불안함과 함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아이의 목에는 지은의 목걸이와 흡사한 연꽃잎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아이의 얼굴은 5년 전 그녀가 구해줬던 그 남자 강민준의 어릴 적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아이는 지은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옮기더니 맑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불렀다. 마마, 지은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얘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이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다. 마마, 그리고는 작은 두 팔을 벌려 지은에게 안기려는 신용을 했다. 지은은 너무나 당황했다. 그녀는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해본 적 없었다. 아이의 엄마가 될 리 만무했다. 아니야 얘야, 내가 네 엄마가 아니란다. 너 길을 잃었니?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그녀는 아이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아이는 그저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이 작은 마을에 어린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다니. 지은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이의 부모를 찾아보았다. 그녀는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에게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지만 아무도 아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글쎄, 우리 마을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낯선 얼굴인데. 혹시 관광객인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아이는 전혀 낯선 곳에서 온 듯했다. 지은은 아이의 부모를 찾기 위해 애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듯했다. 아이의 맑은 눈빛에는 그녀에게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낯선 이들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난한 공방 생활은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를 돌봐줄 만한 준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이 작은 아이의 존재가 그녀의 고요했던 삶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늦게였다. 지은이 아이에게 점심을 먹이고 공방 안에서 쉬고 있을 때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그녀의 공방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 몇 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공방을 주시했다. 그들의 분위기는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위압감을 풍겼다. 그들 중 한 명이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 또한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지은 씨 되십니까? 저희는 강산그룹 소속입니다. 이 아이는 강하준이라고 합니다. 강민준 회장님의 아드님이시고요. 즉시 아이를 저희에게 인계해 주십시오.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산그룹 강민준 회장님,
5년 전 그녀가 구해줬던 그 남자가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다니. 그리고 이 아이가 그의 아들이라니. 그녀는 아이를 제지하려는 남자들을 막아서며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니 설명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남자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강 회장님의 아드님이 실종되셔서 찾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준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준은 순간적으로 겁에 질린 듯 지은의 뒤로 숨었다. 마마시러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공방에 울려 퍼졌다. 지은은 아이를 감싸 안으며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이 아이가 이 낯선 남자들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아이의 눈에 비친 두려움은 그녀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이 아이를 키울 수는 없을지언정 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는 강민준이라는 남자를 직접 만나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 작은 아이가 그녀의 삶을 거대한 폭풍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녀는 연꽃 단추가 든 유리병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그녀는 그 남자를 살렸지만 이제 그 남자의 존재가 그녀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운명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서울로 향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지은은 강하준의 손을 꼭 잡고 서울 강산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섰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은 그녀의 작은 공방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다. 빌딩 로비의 웅장함과 분주함 속에서 지은은 자신이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준을 무사히 돌려보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강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5년 전의 인연,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 작은 생명.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 하준의 사진을 내밀자 그녀는 곧바로 강민준 회장 비서실로 안내되었다. 박서진 비서는 지은을 보자마자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에서는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여자라는 노골적인 불신이 느껴졌다. 이지은 씨라고요? 이 아이가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박서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의 말투는 지은을 마치 사기꾼 대하듯 차가웠다. 마침내 강민준이 나타났다. 5년 전 해변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남자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 수트에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얼음처럼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그의 눈빛은 지은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불쾌한 존재를 대하듯 싸늘했다. 하준이를 데려왔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수작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지은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듯했다. 지은은 하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수작이란요.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고 계속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라왔습니다. 연꽃 문양 목걸이를 한 걸 보고 당신과 관련 있는 아이일 거라 생각해서 직접 데려온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실려 있었다. 민주는 하준을 흘긋 보더니 다시 시선을 지은에게로 돌렸다. 나는 이 아이의 친자 확인을 이미 끝냈습니다. 내 아들은 맞지만 당신이 이 아이의 엄마라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적도 당신과 관계를 맺은 적도 없습니다. 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강산그룹의 명예를 이용해서 이름을 알리고 싶은 겁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순수한 의도와 선행은 그에게 그저 탐욕스러운 계략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박서진이 비웃듯이 말했다. 회장님, 이 여자 배경 조사를 마쳤습니다.
해안가 작은 마을의 도에 공방에서 일하는 가난한 고아입니다.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도 없고요. 딱 봐도 접근하기 쉬운 먹잇감을 노린 거죠. 그의 말은 지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경호원들에게 하준을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그 순간 하준이 갑자기 콜록거리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고 몸은 작은 나무십처럼 떨렸다. 아빠, 엄마, 콜록콜록 하준은 숨을 헐떡이며 지은에게 매달렸다. 민주는 당황한 듯 하준에게 다가섰다. 박서진이 다급하게 의료팀을 불렀다. 회장님 아이가 갑자기 의료팀은 뭐 하는 겁니까? 의료팀이 달려와 하준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아이의 열은 빠르게 오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고열입니다. 스트레스성 쇼크일 수도 있습니다. 해열제를 투여했지만 효과가 미미합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팀장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민준의 얼굴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의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냉철했던 이성이 흔들리는 듯했다. 지은은 하준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하준에게서 흘러나오는 미약하지만 불안정한 에너지를 감지했다. 그것은 5년 전 민준에게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기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연골 목걸이를 꽉 쥐었다. 목걸이의 펜던트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잠시만요,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지은은 다급하게 외쳤다. 의료팀장이 그녀를 막으려 했다. 비전문가인 당신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임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지은의 연골 목걸이에서 옅은 은빛이 흘러나와 하준의 몸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지식을 떠올렸다. 특정 약초 가루를 이용한 해열법과 몸의 에너지를 다스리는 고유의 방식. 그녀는 자신의 작은 주머니에서 말려둔 야생 민들레 뿌리 가루를 꺼내 하준의 인중에 살짝 문질렀다. 그리고는 아이의 작은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곳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지그시 눌렀다. 그녀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하고 섬세했다. 놀랍게도 몇 분 지나지 않아 하준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얼굴의 붉은기가 사라지고 열도 서서히 내려갔다. 아이는 약하게 끙하는 소리를 내더니 곧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의료팀장과 박서진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었다. 민주는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상황에 넋을 잃었다. 그는 하준의 이마를 만져보았다. 열이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지은의 목에서 빛나던 연골 목걸이, 그리고 그의 아들 하준의 목걸이에 박힌 연골 문양에 머물렀다. 5년 전 그를 치료했던 그 손길, 그리고 그때 느꼈던 알 수 없는 기운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의 차가운 이성은 이 상황을 부정하려 했지만 눈앞의 명백한 증거와 아들의 안정을 되찾은 모습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는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수작을 부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그리고 그의 아들을 구해낸 불가사의한 존재였다. 박서진은 민준의 시선을 따라 지은의 목걸이와 그녀의 섬세한 손길을 응시했다. 그는 강산그룹의 비밀 문서에 언급된 연고체 치유잘에 대한 고대 예언을 떠올렸다. 그 예언은 강씨 가문에 오랜 질병과 불운을 치유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 나타날 것이며, 그녀는 연골 문양의 표식을 지녔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지은이 바로 그 예언 속의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에 직면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비웃음 대신 깊은 경계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 그는 지은을 완전히 내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작정 믿을 수도 없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은 씨, 당신은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야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정체와 능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생활비와 하준의 양육비는 강산그룹에서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감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명령이자 동시에 의심스러운 제안이었다. 지은은 불쾌했지만 하준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의심하는 민준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하준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강산그룹의 저택 안에 갇힌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감금 아닌 감금이 그녀의 숨겨진 능력들을 더욱 폭발시키고 강산그룹의 오랜 비밀과 맞닥뜨리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지은은 강산그룹의 웅장한 저택에서 감금 아닌 감금 생활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박서진 비서가 보낸 사람들의 감시 아래 하준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준은 지은을 따르며 마마라고 불렀고 지은은 그런 하준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 강민주는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지은에 대한 깊은 의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번져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과학적으로 납득하고 싶어 했지만 지은의 능력은 그의 이성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흔들었다. 민주는 지은의 능력을 검증하고 싶었다. 단순히 하준의 열을 내린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강산그룹 산하에 있는 병원의 연구팀을 동원하여 지은의 신체와 그녀의 목걸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어떤 첨단 장비로도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걸이는 평범한 은으로 만들어졌을 뿐이었고 그녀의 신체에서도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결과는 민준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지은이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 사이 박서진 비서는 민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자신의 방식으로 지은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고향 마을 주민들로부터 그녀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을 어르신들이 아플 때마다 약초를 이용해 신기하게 병을 낫게 했다는 소문이 돌았음을 알아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가 간호사였지만 특이한 치유법에 조예가 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서진은 이 모든 정보가 강산 가문의 비밀 문서에 기록된 연고체 치유잘에 대한 예언과 기묘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는 민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민준은 여전히 이성적인 증거만을 원했다. 소문이나 기록만으로는 부족해 박 비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강민주는 지은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 마침 강산그룹이 주최하는 글로벌 의료혁신 컨퍼런스 또딴 시바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 컨퍼런스는 전 세계 의료계 석학들과 투자자들이 모여 최신 의료 기술과 미래 의학 방향을 논의하는 강산그룹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다. 민주는 이 행사를 통해 강산그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의료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는 컨퍼런스의 주요 세션 중 하나로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의 사례를 발표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주는 지은에게 이 세션의 책임자가 되어 잃어버린 기억의 환자, 즉 5년 전 그가 당했던 것과 유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부분 기억 상실증을 겪고 있는 환자를 공개적으로 치료해보라고 제안했다. 이지은 씨, 당신의 능력이 진정으로 대단하다면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만약 성공한다면 당신의 모든 의심은 풀릴 것이고 강산그룹은 당신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당신은 하준의 곁을 떠나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주장은 거짓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것이 지은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은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하지만 하준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그녀의 능력이 과연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도 통할지 두려움을 느꼈다. 게다가 잃어버린 기억의 환자라는 조건은 5년 전 그녀가 치료했던 민준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컨퍼런스 당일 강산그룹의 최첨단 컨벤션 홀은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의료 전문가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찼다. 대형 스크린에는 난치성 질환 치료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지은은 무대 중앙에 마련된 특수 치료실 앞에 섰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VIP석에 앉아 냉철한 시선으로 지은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신경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오세준 박사가 앉아 있었다. 오 박사는 민준의 오랜 주치의였고 현대의학의 한계를 맹신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지은의 존재 자체를 비과학적이고 위험하다고 여겼다. 그는 민준에게 속삭였다. 회장님 저런 비전문가에게 환자를 맡기다니요. 강산그룹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저 여자가 혹세무민하는 사기꾼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환자에게 해를 끼치기라도 한다면 오 박사의 말에는 노골적인 비웃음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은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확히 오후 2시 세션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무대에 올라 짧은 인사말을 전한 후 잃어버린 기억의 환자인 김진호 씨를 소개했다. 김진호 씨는 중년 남성으로 심각한 교통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함께 사고 당시의 기억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그는 수년간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 항상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김진호 씨의 뇌파와 심박수가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표시되었다. 그의 뇌파는 불안정했고 심박수는 불규칙했다. 지은은 김진호 씨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연골 문양의 흉터가 미세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이 깨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연골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 속에서 강렬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감고 김진호 씨의 고통과 연결되려는 듯 집중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방해꾼이 나타났다. 김진호 씨의 치료를 전담했던 최 박사였다. 그는 오세준 박사의 제자였고 스승의 지시를 받아 지은을 방해하려 했다. 최 박사는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며 소리쳤다. 잠깐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은밀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미리 김진호 씨의 약물 투여량을 조작하여 컨퍼런스 도중 증상을 악화시킬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실패하게 만들려 했다. 김진호 씨의 뇌파 그래프가 갑자기 불안정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심박수는 급격히 상승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기 시작했다. 컨퍼런스장은 순간 술렁거렸다. 민준의 얼굴은 굳어졌고 오세준 박사는 비웃듯이 말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결국 이런 비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지은은 이 모든 상황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주변의 의심과 비난, 그리고 환자의 급작스러운 악화라는 압력 속에서 오직 자신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진호 씨를 살려야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감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어머니,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녀의 손목에 있는 연골 문양 흉터는 더욱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고 자신을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홀로 싸우는 것이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고 김진호 씨의 생체 신호는 급격히 불안정해졌다.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심박수는 분당 40회 아래로 떨어졌고 뇌파는 불규칙한 파형을 그리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010 30회, 010 29. 카운트다운 숫자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죄어오는 듯했다. 오세준 박사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강민준에게 속삭였다. 회장님, 이제라도 저 여자를 끌어내야 합니다. 자칫하면 강산그룹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의료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장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보다는 비난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주변의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위급한 상황을 담기에 바빴고 컨퍼런스장은 술렁거림으로 가득했다. 강민준은 지은을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냉철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5년 전 그를 살렸던 지은의 손길이 떠올랐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개적인 압박이었다. 하주는 VIP석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고 박서진 비서는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 모두는 지은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 그녀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리 없다고 믿었다. 지은은 주변의 모든 소음과 시선을 차단한 채 오직 김진호 씨에게만 집중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게 선명하게 울리는 듯했다. 수아야, 모든 생명에는 고유의 에너지가 흐른단다. 그 에너지는 아픔을 치유하고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네 손목에 있는 이 연골 문양은 그 에너지를 다루는 통로란다. 자연과 교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너의 능력이 깨어날 거야. 그리고 그녀의 왼쪽 손목 안쪽에 있는 희미한 연골 문양의 흉터가 뜨겁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 흉터는 단순한 자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강산 가문의 비밀과 연결된 생명력을 감지하고 심지어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표식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그녀에게 남겨준 것은 단순한 치유법이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를 다루는 고유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함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김진호 씨에게 다가갔다. 최 박사가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며 소리쳤다. 당장 중단해. 환자가 위험해지고 있어. 당신 같은 비전문가가 뭘 한다고. 그는 지은의 팔을 잡으려 했다. 비켜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전문가의 확신보다도
강렬하게 사람들의 귀에 박혔다. 그녀는 최 박사를 매섭게 노려보았고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말리고 빻은 정신적 안정과 생명력 활성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특별한 백년초 가루가 들어있었다. 지은은 빠르게 가루를 김진호 씨 주변 공중에 미세하게 뿌렸다. 가루는 공기 중에 퍼지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었고 동시에 주변의 불안정한 기운을 흡수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연꽃 모양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 김진호 씨의 임에 살포시 올려놓았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목걸이의 연꽃 문양에서 희미하고 영롱한 은빛 광선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김진호 씨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더니 그의 피부 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동시에 지은은 맨손으로 김진호 씨의 심장 부위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그의 몸과 대화하듯이 섬세하고 유려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감각에 의지하여 김진호 씨의 뇌파와 심박수의 불균형을 감지하고 그곳에 은빛 광선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듯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연꽃 문양 흉터는 더욱 밝게 빛나며 마치 목걸이와 연결된 통로처럼 보였다. 참, 998. 카운트다운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오세준 박사는 비웃듯이 말했다. 결국 실패하는군 저게. 마술이라도 불이 나와서 실패하는 꼴이나 보자고. 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은 지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미세한 빛을 따라갔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3-2. 그 순간이었다. 김진호 씨의 불안정했던 뇌파 그래프가 놀랍도록 빠르게 안정되기 시작했다. 요동치던 심박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던 기운이 사라지고 편안한 표정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김진호 씨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린 것이었다. 그는 서서히 눈을 떴고 그의 눈빛에는 잃어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이 되살아나는 듯한 혼란스러움과 함께 따뜻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내 딸 진아. 잃어버렸던 기억이 되돌아온 것이다. 김진호 씨는 단순히 치료된 것을 넘어 5년간 그를 짓눌렀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얻은 듯했다. 세상에, 이건 기적이야. 의료 전문가 중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다른 전문가들도 김진호 씨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지만 그의 생체 신호는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오직 경이로움만이 가득했다. 컨퍼런스장 전체가 거대한 정적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의심의 그림자 대신 경악과 충격 그리고 이내 터져 나오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이윽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환상적이야. 저 아가씨는 대체 누구야?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지은에게 찬사를 보냈다. 오세준 박사와 초애 박사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완벽한 계획이 산산조각 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은을 영웅으로 만들어준 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들은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강민주는 지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담함이나 의심은 없었다. 오직 깊은 경외심과 함께 그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 강인함 그리고 타고난 재능에 압도되었다. 그의 시선은 지은의 목에 걸린 연꽃 목걸이와 왼쪽 손목 안쪽의 연꽃 문양 흉터에 꽂혔다. 그 흉터는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산 가문의 비밀 문서에 기록된 가문을 수호하고 번영을 가져올 순수한 정화에 희망을 가진 자에게만 나타나는 고대 가문의 표식이었다. 박서진 비서는 충격에 휩싸인 채 민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 분명합니다. 그녀는 예언 속의 그분입니다. 연고체 치유자.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민준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정략 결혼을 위해 할아버지가 소개해준 수많은 매력적인 여성들, 그들의 화려한 유혹과 거짓된 미소에 그는 철저히 냉담했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서 위선과 탐욕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이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가난했고 가족에게 버림받았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5년 전 자신의 생명을 구했고 이제는 강산그룹의 명예를 지켜냈다. 그 모든 것은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타고난 재능, 그리고 가문의 표식이 증명하는 진정한 힘 덕분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맹목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진정으로 찾아야 했던 여인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오만과 편견으로 그녀를 외면했던 것이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여인을 찾았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하준이 지은의 품에 안겨 마마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자 그는 확신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단순히 환자를 치료한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세상에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그녀의 승리는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순수한 마음과 타고난 재능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의료혁신 컨퍼런스에서의 사건은 강산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지은이 김진호 씨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준 기적은 순식간에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기적의 여인, 강산그룹의 숨겨진 치유자 등의 찬사가 쏟아졌고 이지은은 이제 단순한 시골 출신이 아닌 재능과 순수함으로 무장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능력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수많은 증인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오세준 박사와 그의 제자 초의 박사는 몰락했다. 그들이 이지은을 방해하고 김진호 씨의 상태를 악화시키려 했던 사실이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컨퍼런스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오 박사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고 최 박사 역시 모든 의료 활동이 정지되는 처벌을 받았다. 그들의 명예와 경력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대중의 비난과 언론의 문매를 피할 수 없었다. 오만함과 탐욕이 과학을 가장하여 순수한 진실을 가리려 했던 그들의 시도는 결국 파멸로 귀결되었다. 강민준에게는 이지은의 능력이 가져온 충격보다 더 큰 진실과 후회가 밀려왔다. 컨퍼런스 현장에서 그의 시선이 이지은의 연골 목걸이와 왼쪽 손목 안쪽에 희미한 연골 문양 흉터에 닿았을 때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났다. 그 연골 문양은 강산 가문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밀 문헌에 기록된 가문을 수호하고 번영을 이끌 순수한 정화의 힘악을 지닌 선택받은 자치에게만 나타나는 신성한 표식이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이지은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그녀와의 만남을 주선하려 했던 것이다. 그가 거부했던 모든 정략결혼 상대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가치가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오만함과 편견으로 가득 찬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떠올리며 극심한 자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심지어 가문의 미래를 책임질 선택받은 자를 모욕하고 학대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강산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그는 이지은을 감금하고 의심하며 그녀의 능력을 폄하하려 했다.
그의 오만함은 강산그룹의 명예를 위협할 뻔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놓칠 뻔한 어리석음이었다. 그는 이지은이 자신을 2번이나 살렸고 이제는 그의 아들 하준의 생명까지 구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며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박서진 비서는 민준에게 강산 가문의 비밀 문서에 기록된 연고체 치유자 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보고했다. 그는 민준이 5년 전 해변에서 당한 사고 역시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이지은이 그를 구해낸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했다. 또한 하준이 이지은을 본능적으로 마마라고 부른 이유도 그들의 영혼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박서진은 자신의 지난 불손한 태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이지은을 존경하게 되었다. 한편 이지은의 고향 마을을 위협했던 태양건설의 불법적인 재개발 사업도 종식되었다. 강산그룹은 이지은을 통해 얻은 새로운 명성과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태양건설의 비리를 폭로하고 모든 불법적인 재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켰다. 태양건설은 거대한 강산그룹의 압력 앞에 결국 마을 개발 프로젝트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고 이지은의 소중한 고향 마을은 파괴 위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마을 주민들은 이지은을 영웅처럼 환영했고 그녀의 공방은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되었다. 이지은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와 함께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강산그룹은 그녀의 탁월한 재능과 순수한 마음을 높이 평가하여 강산치유예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이지은에게 소장직을 제안했다. 이 연구소는 전통 예술작품의 보존과 복원뿐만 아니라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을 연구하고 이지은의 신비로운 능력을 과학적으로 접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지은은 자신의 꿈을 펼치고 예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재능은 이제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맑은 오후 이지은은 강민준과 마주 앉았다. 저택의 화려한 응접실이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진솔했다. 민준은 과거에 냉정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녀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떨림이 느껴졌다. 이지은 소장님, 지난날 저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고 당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이 너무나 컸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지은의 용서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그의 사과를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아픔과 외로움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반성과 그녀를 향한 깊어진 존경심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나 원망에 갇혀 있지 않았다. 민준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과거와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정략적인 목적이 아닌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들 하준이도 포함해서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하준이 그녀를 마마라고 부른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작은 아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네, 지은 씨. 당신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당신의 선택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조건이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저는 당신의 옆에서 당신의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꿈을 함께 이뤄나가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함께 이지은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지은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깨달았음을 인정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진실된 사랑만이 피어나고 있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그 모든 시련들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강민준, 그리고 그녀를 마마라고 부르며 따르는 강하준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평화와 함께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연꽃 문양 흉터는 이제 아픔의 흔적이 아닌 그녀의 특별한 능력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표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지은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외로운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산치유 예술연구소의 소장으로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녀의 연구소는 전통 예술작품의 보존과 복원 기술을 현대과학과 접목시키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개발했으며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지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능력자를 넘어 신뢰와 혁신 그리고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연구 성과와 대중 강연은 전 세계 의료 및 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수아는 화려한 도심의 마천루 대신 서울 근교의 작은 언덕에 자리한 아늑한 집을 선택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직접 가꾼 작은 정원이 있었고 계절마다 피고 지는 다채로운 꽃과 약초들이 평화롭게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정원에서 신선한 풀내음을 맡으며 명상에 잠기거나 직접 키운 약초들로 차를 만들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늠름하게 자란 회색 고양이 보미가 늘 함께했다. 보미는 수아가 연구에 몰두할 때면 조용히 그녀의 무릎에 앉아 잠들거나 그녀가 산책할 때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변함없는 위로와 따뜻함을 주었다. 보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을 때마다 수아는 자신이 지나온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오직 깊은 감사함과 평온함만이 남는 것을 느꼈다. 수아의 고향 마을은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강산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파괴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다. 마을은 이제 수아마을 자연예술치유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전통 예술과 자연치유를 융합한 생태관광의 중심지이자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모여드는 창의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했다. 수아는 희망의 씨앗 재단을 설립하여 활발한 자선 활동을 펼쳤다. 특히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젊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작업실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썼다. 매달 한 번 수아는 직접 마을의 자연, 예술학교 앞에서 주민들과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예술의 치유력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의 지혜를 배워갔다. 강민주는 이지은의 곁에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깊이 사랑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과거의 오만하고 냉담했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이지은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남자로 변모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정략적인 것이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정한 사랑, 그리고 변치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다. 몇 년 후 지은과 민주는 예쁜 딸을 품에 안았다.
아이는 지은을 닮아 맑고 총명한 눈을 가졌고 민준의 다정함과 강인함을 물려받았다. 그들은 아이에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은 그들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자 끝없는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강아주는 이제 의젓한 오빠가 되어 하늘이를 돌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늘 행복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수아와 민주는 딸 하늘이 그리고 새로 입양한 활기찬 강아지 푸르미 고양이 보미의 이름을 따서 자연의 푸른 기운을 담아지었다. 와 함께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익숙한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수아는 하늘이에게 길게 핀 야생화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었고 민주는 푸르미와 함께 앞서 뛰어가는 하늘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는 노을이 산과 들을 붉게 물들였고 그들의 행복한 실루엣은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수아의 목에는 민준이 직접 디자인하고 장인이 섬세하게 세공한 작은 꽃 문양의 씨앗 모양, 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 자연과의 유대감, 그리고 이지은 자신이 걸어온 모든 여정의 성장 과정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었다. 그들의 삶은 전통과 현대 자연과 도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들의 삶에는 영원한 두 번째 봄이 찾아왔고 그 봄은 끝없이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피워낼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열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장을 함께 만들어갈 독자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냅니다. 이지은은 해질 역 낡았지만 아늑한 도에 공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물레 위에서 부드럽게 흙을 빚어냈다. 매끄러운 흙은 그녀의 섬세한 손길 아래 점차 독특한 형태의 풍경종으로 변해갔다. 이곳은 작은 해안 마을의 외딴곳에 위치한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공방문에 걸린 풍경종들이 바닷바람에 흔들려 천가한 소리를 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그 멜로디에 잔잔하게 섞였다. 오늘따라 손님 하나 없는 공방은 고요했고 지은은 묵묵히 자신의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작은 세상은 오직 자신과 흙, 그리고 그 흙에서 빚어내는 예술적인 형태들 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다. 창밖으로는 검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는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그 풍경은 그녀의 고독한 삶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듯했다. 그녀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한편으로는 평화로웠다.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에서 예술에 몰두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슬픔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기억하지만 그녀는 홀로 이 세상을 감당해야 했다.